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We need to know the scale of the epidemic. 1 billion sick. The truth about this virus is being kept from the world. Oh my God. Congress. Eagle is gone. 通信同步不通耶！有一个明星二十四watch his talent。 살 사람은 살아야겠죠. 이병 안준호. 너 오늘 눈빛이 왜 그러냐? 최경영의 최강 시사 추석 특집 시네마 뉴스 천국. 네, 최경영의 최강 시사 추석 특집. 네, 시네마 뉴스 천국 시간입니다. 영화 같다, 드라마 같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정치 현실이 워낙 영화 같기 때문에 영화 볼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래도 영화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추석 때 우리 참 영화 많이 보고 싶은데요. 요즘 같은 때 더 와닿을 영화와 드라마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윤성훈 영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성훈 영화평론가는 영화평론가로서 나오셨잖아요. 네.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왜 나오신 겁니까? 갈까요? 뭐 제가 세상 만사다 관심이 예. 있다 보니까 뭐 나왔는데요. 예. 오늘 다루는 영화들 다 대부분 봤기 때문에 제가 또 대부분 저널리스트의 이제 예, 관점에서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서도 왜 영화 가지고 저널리즘 공부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 그 대학에도 있었습니까? 그 대학이 아마 같은 대학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대학인데. 아니, 다른 대학. 아니, 그 대학원 때 미국에서. 미국에서요? 예, 저는 이제 뭐 박사였기 때문에 사실 예. 이제 그거는 저널리즘 스쿨에서 이제 그거를 저널리스트가 되려는 그렇죠. 학생들이 하는 건데 저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있긴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미드 맞아요. 뭐 뉴스룸 같은 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시민 케인 같은 거, 예, 뭐 예, 아주 고전 영화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다루는 뭐 이런 게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듭니다. 예, 김준일 대표를 위해서 제가 쉴드를 엄청나게 쳐주고 있습니다. 갈까요? 아닙니다. 예, 저 혼자 힘들어요. 예, 지금 첫 번째 영화는 시네마 뉴스 천국의 첫 번째 영화는 컨테이전인데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선택하신 것 같아요. 예, 평론가님 먼저 네, 열어주시죠. 사실 컨테이전 뭐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2011년작인데 개봉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뭐 대중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었던 작품은 아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재조명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뭐 OTT에도 올라오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관람하는 그런 순위권에 있는 작품이 됐는데요. 뭐 이 작품 보면은 그동안 뭐 바이러스를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이 작품처럼 지금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예견한 것 같은 마치 그런 그렇죠. 작품은 없다고 다들 그리고 또 어떤 뭐 완성도 면이나 그 작품성 면에 있어서도 뭐 가장 이제 최고로 치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가 그 기자들이다 보니까 이게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영화 보면서. 근데 컨테이전을 제가 보면서 취재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예. 네. 그게 이제 실제 그 CDC 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아.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현실하고의 소위 말하는 싱크로율이 높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CDC 국장도 나와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 모피어스로 유명하신 예. 로렌스 네. 퍼시번인가 그분이 이제 CDC 국장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뭐 여러 스캔들에도 휘말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영화가 그 당시에 2011년에 개봉했는데 22만 8천 명 봤더라고요, 한국에서. 정말 조금 봤어요. 정말 조금 봤네요. 네, 정말 조금 봤는데 그때는 우리가 감염병의 무서움을 좀 간과하고 있었다. 잘 물론 몰랐었죠. 2003년 사스 정도. 정도만 네. 있었고 그 이후에 근데 이게 지금 개봉했으면 아마 한 10배는 더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 뭐 근데 극장 가기가 힘들어서 생각했는데 넷플릭스에서 대박을 치지 그쵸, 않았을까. 그렇죠. 넷플릭스에서 네. 대박 쳤겠죠. 네. 현실이랑 정말 유사한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감염 원인도 동물 쪽에서 찾았단 말이죠, 이게.
네, 박쥐. 그렇죠. 네, 박쥐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예. 이렇게 최초 감염자가 발생을 하고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작품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사실 뭐 저희가 어릴 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이렇게 이제 예. 스티븐으로 시작하는 두 명의 예. 감독 중에서 조금 더 이제 대중성이 있었던 감독은 아무래도 스필버그 감독인데 소더버그 감독은 약간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을 많이 다뤄요 한 작품에서. 그러니까 사실 대중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진짜 그 코로나 어떤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왔을 때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질병통제센터의 어떤 박사도 있고 뭐 최초 감염 그 경로를 조사하는 그런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이용해서 또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도 나오고 뭐 저널리스트가 그렇죠. 나오고 예. 뭐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또 기자죠. 그렇죠. 저널리스트. 예. 뭐 저널리스트라기보다 블로깅 하는 뭐 기자라고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요새 네. 나쁜 식으로 나오지? 2011년 영화에서도 나쁜 식으로 나왔네. 나쁜 놈이니까 나쁜 식으로 나오죠. 뭐 기레기란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아니 좀 이렇게 살살 해주세요. 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거기 그런 단어가 나와요. 너 저널리스트도 아니잖아. 블로깅 하는 사람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죠. 막 비하한다 그럴까요? 이제 예.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예, 그러고 이제 뭐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이제 그 아내의 어떤 그 감염 경로를 보니까 이제 아내의 또 그 그러니까 바람핀 그런 과거가 이제 드러나서 막 그거에 약간 또 충격을 남편 역으로 받는. 맷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도 등장하고 뭐 하여튼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전염병이니까 여러 사람이 감염되는 거니까. 플롯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작품입니다. 네. 예. 근데 쭉 따라가기도 재밌었던 것 같고. 등장하는 사람만 해도 기네스 펠트로, 네. 맷 데이먼, 아까 로렌스 제가 네. 발음을 정확하게 안 했는데 로렌스 피시번, 네. 그리고 케인트 윈슬렛은 아까 말했던 박사거든요. 뭐 이런 마리온 분들 나오고 코티아르. 마리온 코티아르도 네.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 주드로까지 완전 화려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들이 전 세계에서 전염병이니까 미국 배우, 뭐 영국 배우, 프랑스 배우 뭐 다 쓴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주드로 말씀하셨는데 예.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주드로가 인상적이었어요. 예. 주드로의 직업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자 개나리액 판매자. 약장사죠. 약장사. 예. 뭐 그게 약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예. 부정적인 의미의 실제 약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예. 부정적으로 가짜약. 가짜약. 네, 예. 그러니까 약장수. 이게 그 거기에서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뭐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좀 감안을 하시고 이제 주드로가 개나리 액이 이거를 치료한다. 이 바이러스를 치료한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셀프로 찍어요. 그래서 개나리 액을 먹은 다음에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거가 근데 주드로가 그 앞단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특종을 터뜨려요. 이럴 때면은 그 CDC 국장이 뭐 도시가 봉쇄될 수 있으니까 자기 가족한테 떠나라고 얘기를 한 건데 요거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약간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약간 올라간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개나리액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영상도 사실상 조작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약국에 개나리액 살려고 막 줄을 쫙 서는데 그게 한국에서 그 마스크 살려고 예전에 막 줄 서고 했던 그런 혼돈의 아노미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드로는 진짜 꿋꿋하게 마지막까지 개나리액 판매 전단지를 붙이면서 다니는 그러니까 진짜 일관된 캐릭터다. 예. 근데 진짜 현실을 생각을 해보니까 주드로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드라마적이지 않나. 하이드로클로로킨 이거 그 주방 세제를 아예 먹어라, 뭐 세척제를 먹어라, 뭐 이런 식. 그거 다 죽일 수 있다. 근데 너도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이게 세제를 먹으라고 한 건 아니고 클로로킨 성분이 말라리아 치료제였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오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인가 그게 이제 그 성소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개는 다른 거예요. 클로로킨이네 하고 이제 먹은 거죠. 먹어서 죽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책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대통령도 약장수였죠 거기 거의. 갑자기 그 말라리아 치료제 원래 나왔던 말라리아 치료제도 굉장히 렘데시빌이었던가요? 그거는 다른 종류입니다. 다른 종류인데 그것도 굉장히 또 강조를 하셨었고. 렘데시빌은 실제 효과가 있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못 씁니다. 그래서 본인이 걸렸을 때 본인은 맞았어요. 그 렘데시빌을. 근데 그러면서 또 우한 바이러스 이야기하면서 또 뭐 뭔가 랩에서 뭔가 우리를 타겟으로 해서 중국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또 음모론도 또 퍼졌었고.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좀 비슷하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세상에서 돌아갔던 일이 이게 2011년 영화인데 지금 이 영화에서의 그 질병의 치사율이 20%로 나와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숫자는 5명 중에 1명을 죽는 거예요, 걸리면.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포 심리를 이용한 어떤 가짜 뉴스라든가 그 공포 심리를 또 그 어떻게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끌어올려는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이 이제 있는 있죠. 거죠. 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의사들도 있고, 네, 전문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또 그 백신 때문에 백신이 이제 나왔다고 하니까 막 그 어떤 시골에 있는 그 뭐 제3국의 어떤 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한테까지 백신이 이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막 납치극을 벌이기도 하고 뭐 맞아요. 그런 이야기까지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뭐 현실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공포에 몰리고 공포를 자꾸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또 합리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합리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당장에는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를 못하고 진실은 계속 멀어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혼돈의 상황이 오고 그 혼돈의 상황에서 또 돈을 벌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또는 자기의 가족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뭐 어떤 윤리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흐려져 있는 상황이고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뭐 또 편의점을 급습하고 예, 범죄들이 횡행하고 뭐 이런 모습들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 영화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졌는지를 보여줘요. 저는 그게 첫 단에 보여주지 않고 마지막에 보여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글로벌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글로벌 기업의 임원이었어요. 기네스 펠트로가. 근데 그 글로벌 기업이 이제 열대 지역에 이제 그 숲을 개발하면서 다 뭐 파괴를 하니까 이 박쥐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밀려나가지고 이제 민가로 들어왔는데 원래 박쥐는 뭐 바이러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박쥐가 뭐 똥을 쌌나 뭐 그것이 그 음식점의 주방장의 손에 묻어서 그거를 기네스 펠트로가 약수를 청합니다. 유명한 음식점에 박쥐가 가가지고. 똥을 싸고 그 똥을 돼지가 먹지. 돼지가 먹고 뭐 그런 다음에 요리를 하고 그거를 악수를 하는데 실제 보면은 지금 이제 뭐 파괴라기보다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러니까 최병천 박사가 보통 교수가 많이 그렇죠.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 박쥐가 열대 지방에 살았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점점 더워지면서 중국 남부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종들이 진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퍼진 것도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분별하게 뭔가를 자연을 파괴했을 때 관리를 안 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렇게 굉장히 좀 함축적으로 보여준 거라서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쭉 드라마만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메시지가 싹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과학적인 이야기라는 과학적인 네, 이야기죠. 충분히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사람들은 아니죠. 그 동물들의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다. 이렇게 많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메시지는 그래서 자연보호인가요? 팩트 체크죠. 전문가 아니신가요? 일단 개나리 액은 아니다 확실한 거. 개나리 액은 아니다. 개나리 액에 속지 개나리 말자. 액은 먹지 말자. 예.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화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혼돈의 상황일수록 더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그 뭐 주드로 같은 그런 기회주의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영화에서는 한 명인데 실제 현실에서는 너무 많으니까. 예. 현실이 영화보다 더 복잡게 일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어떻게든 사람들 이해시키려고 단편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었는데 참 그런 측면에서는 씁쓸하네요.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미국 드라마 지정 생존자. 지정 생존자 이거는 뭐라 그러죠? Designated Survivor. 이게 원래 제목이었죠. 발음 좋으시네요. 역시 유학파라서. 왜 그러세요? 이게 사실은 대통령 선거 앞두고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봐봐야 된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게 한참 유행했을 때가 언제였죠, 평론가님? 지금 이게 몇 년 됐죠? 네네, 2018년인가 아마 시즌 1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네네. 저는 최근에 봤어요. 아. 최근에 몰아서. 네. 예, 미친 듯이. 그게 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몰아서 보는 것의 단점은 이게 빤하구나. 나중에 되니까 계속 그 프로를 보다 보니까 빤한데 처음에는 재밌더라고. 시즌 처음에 3까지 보셨어요? 예. 아, 시즌 네, 2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2까지, 네. 원을 쭉 보면서 전개가 이제 계속 비슷하게 나가니까 네. 이렇게 몰아서 보기는 지치더라고요. 나중에는 지치는데 네. 처음에 그 설정은 참 재밌었습니다. 시즌 1이 2016년. 2016년. 네. 16년. 그러니까 시즌 1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시즌 2를 기대했는데 2가 너무 기대에 못 미쳤었고 3까지 네, 이제 또 그 넷플릭스에 투자를 받아서 어쨌든 만들긴 했는데 뭐 3 이후에는 지금 이제 4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네. 컨셉은 뭐였습니까, 이게?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게 지정생존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대통령 부재 시에 정말 어떤 그 위기 시에 예. 뭐 사망이겠죠. 그러니까 예. 결국에 그때 이제 한 명 살아남은 내각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 이제 대신 그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생존자를 정해놓고 이제 그 어떤 여기서는 지금 연두연설이었죠. 연두 교서 발표할 때였는데.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기 위해서 네. 국회로 가요. 그래서 내각이랑 전부 다 가. 근데 한 명만 빠져. 네. 한 명만 어떻게 빠지는데 그 사람은 원래 잘릴 사람이었어. 가장 말단이고 예. 네, 말단의 우리로 치면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이죠. 예. 그 지정생존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테러 때문에. 네. 근데 다 죽어버려요. 다 죽으니까. 예. 다 죽어서 그 사람만 이제 지정생존자가 돼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잘릴 위기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전에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찌질 이렇게 이제 비춰졌었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아무에게도 좀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가는가, 어떤 카리스마를 발휘하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지정장 생존자라는 것 자체에 어떤 굉장히 커다란 그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네. 네. 그 최말단에서 잘릴 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리고 이게 어떤 범죄 스릴러 같은 그런 요소들도 있고 정치 드라마가 그렇죠. 같이 혼합돼서 이 두 가지 장르를 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시즌 2에 가면서 이제 정치 드라마적인 색깔이 좀 더 강해지는데요. 너무 좀 산만하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그 뭐 사건들이 다 좀 잘 응집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실망을 안겨줬었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뭐 정치 영화든 뭐든 간에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가 추구하는 가족, 사랑, 뭐 그쪽에서 주려고 하는 그쪽을 타겟으로 해서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이 영화에서도 똑같았다. 그런 측면에서는 네. 예? 그 찌질해 보였던 국토부 장관 같은 주택상이죠. 주택부 장관 같은 그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잘 풀어가는지 그리고 그 정치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그 굉장히 좀 사랑인 거죠. 그리고 믿음과 신뢰, 그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하는 뭐 이런 상당히 좀 그 미국 헐리우드적인 그런 네.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어떤 네. 뭐 이런 또 뭐 대통령이 나오고 이런 그 작품들일수록 시리즈일수록 또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 기조에는 뭐 되게 정의롭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그 롤 모델이랄까요? 뭐 그런 이제 사실은 현실을 반영한다기보다는 판타지적인 캐릭터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보다 보면은 정말 저런 대통령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사실 이거는 이제 보지를 못했고요. 예. 부랴부랴 시즌 1에 1편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 보지 못했는데 예. 이거 미국 정치 드라마가 재밌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유명했던 게 24시. 그거는 진짜 24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을 예. 계속 이렇게 그 시즌이 이제 가면서 계속 보여주는데
거기 키퍼 서덜랜드가 여기에서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마 떠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만약에. 예. 그래서 그러고 이거가 좀 보니까 색깔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미국 정치 드라마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웨스트윙. 웨스트윙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훈훈한 쪽, 그래도 좀 밝은 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추악함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24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액션에 가까운 약간 그런 음모론 뭐 이런 것들에 기반을 생각해보니까 이 짬뽕이네. 이거는 짬뽕이에요. 짬뽕이네.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보시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관심을 가지고 또 추가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톰 커크만이 찌질했던 주택부 장관에서 그 아주 사랑을 강조하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정의로운 대통령, 따뜻한 대통령으로 나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었단 말이죠. 이 톰 커크만 말고 주인공 말고 뭐랄까요? 좀 메시지를 줬던 어떤 배역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치 드라마 보면은 그 보좌관들이 굉장히 또 훌륭한 사람들이 보좌관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굉장히 부족한 점들을 많이 채워주죠. 사실 그렇죠. 이제 톰 커크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뭐가 옳은 일인지 끊임없이 그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니까 결단을 내릴 때나 이럴 때 상당히 좀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옆에서 한 3명 정도 그 대변인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비서실장, 저는 이제 모든 그 웨스트윙도 그렇고 모든 그 이런 정치 미국 드라마에서 이 비서실장의 역할이 정말 절대적인 것 같아요. 네, 항상 그쵸.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너무나 어떤 멘토처럼 그렇게 활약해주는.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도 생각이 나네요. 예, 체력은 머리는 빌릴 수 있다, 뭐 이런. 이게 한국에서도 드라마로 만들어졌잖아요. 60의 지존 생존자, 지정 생존자 해가지고 지진이 씨, 지진이 씨가 거기에서 환경부 카이스트 출신 교수 출신 환경부 장관인데 그 똑같이 이제 키퍼 서덜랜드 역을 맡은 거고 이게 실제 소위 말하는 리얼 월드에서도 실제 지정 생존자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니 퍼듀 농무장관은 연두교서 발표할 때 지정 생존자로 했고, 근데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정 생존자를 지정을 안 했습니다. 연두교서 할 때. 왜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내각에 다 안 가고 다 집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정 생존자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이제 뉴스로 나오기도 했었죠. 네. 이게 지정 생존자 이렇게 쭉 보면 저는 저 김호기 교수님이 우리 정치에 제발 바라는 것 해가지고 한 5가지를 최경련의 최강시사에서 한 2주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다시 되새기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좀 따뜻한 정치이고 대의에 관해서 자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뭐랄까요? 검증은 물론 필요하죠. 검증은 필요하지만 정치가 왜 이렇게 좀스럽냐? 날이 갈수록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예. 그럴 수 있죠. 네. 예.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대의가 뭔지가 이제 잡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것들은 되게 격가지를 치는 거거든요. 이거 약간 영화의 플롯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서사가 이제 중심이 있고 이제 계속해서 그 사건들과 다른 사건들과 이제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실제 정치판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화두가 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잘못된 결정을 유권자들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적 감정이 많이 개입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너무 또 그거를 부추기나? 언론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그걸 부추기 무슨 말꼬리 잡고 이거는 좀 아니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 언론이 문제고 그 중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유명한 그 최경영의 최강 시사를 진행하는 최경영 진행자가 문제가 아닌가? 저는 저 말꼬리는 잘 안 잡아요. 말꼬리는 가치에 관해서는 민주주의나 자유나 평등이나 이거는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든 정치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그리고 옛날 정치인들도 뭐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그래도 가치를 추구했던 정치인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한국 영화 모가디슈인데요. 지금 뭐 개봉을 네. 아직도 하고 있죠? 네, 지금도 하고 예, 있습니다. 저도 네, 영화관에서 극장에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도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봤어요. 어디서 재밌게 보셨어요? 보셨어요? 용산? 아 용산 아니고요. 왕십리에서 왕십리 쪽에서. 예, 예. 저는 용산에서 봤어요. 예. 예. 아, 재밌더라고요. 네. 예, 뭐 30년 전에 그 어떤 소말리아 그 모가디슈에서 벌어진 그 내전을 배경으로 해서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이 이제 그 남한의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이 북한 대사관 일행과 함께 탈출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작품 자체가 사실은 이제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뭐 역사에 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소말리아 내전이라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 영화가 어떤 그 남북한이 같이 좀 협력해서 탈출하는 그런 과정의 드라마의 어떤 방점이 있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네. 봤더니 확실히 또 유승환 감독님 스타일대로 굉장히 그 액션을 또 많이 강조해서 찍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오히려 또 그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두 분처럼 오랜만에 그 영화관 극장 가가지고 그래도 뭔가 이제 볼만한 액션 시원한 측면이 있죠. 네, 그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도 사실은 있어요. 드라마도 있는데 조금 이제 조인성도 나오고. 조인성 씨 예. 아니 뭐 예. 네. 예, 조인성 씨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럼요. 예. 네. 역시 조인성 멋있더만. 멋은 있는데 그 안에서 캐릭터는 약간 찌질한. 살짝 그렇더라고요. 예. 지금 바로 뭐 안티 공격 들어옵니다. 댓글 아, 조심하세요. 네. 조인성 씨 사랑합니다. 이번 캐릭터가 영화에서 굉장히 그래, 잘하셨어요. 그렇죠? 예. 네, 연기 잘했어요. 네. 재밌었고 보셨을 때 그 느낌은 어땠습니까? 김준일 대표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대학 이제 다닐 때 이제 그 즈음의 얘기예요. 1990년 초. 예, 90년대 초 얘기라서 그때 굉장히 깡 마른 사람을 보면은 소말리아 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민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맞다. 예, 기아 맞다. 왜냐면 그때 이제 소말리아 내전이 벌어진 다음에 수백만 명이 기아로 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 친구 중에 과 친구 중에 소말리아라고 불렸던 친구가 있었는데 KBS 직원으로 지금 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기억력 좋네. 맞아요. 소말리아 난민 같다. 그게 유행했었던. 유행했어요. 예.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블랙호크 다운. 네. 예, 그 유명한 영화가 이거 소말리아 내전을 중에서 네. 그 반군을 치기 위해서 반군과 협력하는 사람을 체포를 하러 갔다가 이제 민병대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막 미군하고 막 내전 벌어진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기억하시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여론이 악화돼 가지고 93년에 빌리 클린턴이 다 철군시켜 버리죠. 뭐 이런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 있고 저는 이제 역사 얘기를 소말리아 이 내전에 대해서 역사 얘기를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예. 당시에 이제 이게 소말리아란 나라가 어디 붙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반도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뿔처럼 이렇게 아프리카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예. 거기가 소말리아고 그 옆에가 에티오피아고 그 옆에가 아마 수단인가 그렇고 그 옆에 이집트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아프리카라고 하지만은 거의 아랍권이다 여기는 아랍권이라서 사람들이 다 거의 무슬림이에요. 거의 무슬림. 그리고 굉장히 아랍 반도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하고 교역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아덴만의 여명 예전에 그렇죠, 있었잖아요. 작전 있었죠. 거기가 이제 바로 그 아라비아 반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해역 거기가 아덴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적이 이제 출몰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영국한테 지배당하고 프랑스한테 지배당하고 이탈리아에 지배당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이탈리아 대사가 굉장히 힘이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여기를 지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지들 맘대로 국경선도 그어버리고 그러면서 이 소말리아인이 있거든요. 소말리인. 소말리인의 1,000만 명은 에티오피아에 살고요. 1,000만 명은 소말리아에 삽니다. 그러니까 막 국경선이라는 게 나라들이 지들 맘대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식민 지배를 그렇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인종 문제가 얽히고 그러면서 이 소말리아 내전은 사실상 서구 국가들이 만들어낸 거다. 책임이 다 서구 국가들한테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그렇죠. 비극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아프리카 아랍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민족별로 나뉜 게 아니고. 그 영국은 그건 진짜 예. 책임져야 돼요. 영국이 다 예. 국경선 지 맘대로 그어놔가지고 예. 분쟁의 씨앗을 다 뿌려나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예. 아니, 다른 지금, 종족들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이 영화에서 캐스팅을 그 북아프리카인을 했느냐 남아프리카인을 했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그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북동아시아와 디테일의 신경을 못 그러니까 썼구나. 동남아시아 수준으로 사실은 굉장히 인종이 다르고 우리 생긴 눈에는 모습이 다른데 우리 눈에는 다 똑같죠. 네. 그런 부분까지도 이 영화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보면서 이게 내전이고 아이들이 또 총을 들고 막 설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괴기스러운 장면인데 아이들이 기관총을 들고 설치는 장면인데 갑자기 1945년 해방 전후가 생각이 나고 이게 메타포를 은유를 많이 하려고 한 것 같다 감독이. 그래서 이걸 굳이 여기를 선택을 하고 이런 내전의 성격을 선택을 한 게 그런 부분들은 남북 관계랄지 과거 우리의 역사랄지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상당히 좀 드라마적으로도 완성됐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 네. 드라마적으로도 훌륭했다. 그리고 남북 관계를 쥐어 짜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도 심파가 없었다. 예, 네. 쿨하게 다뤘다. 쿨하게 다뤘죠. 예. 마지막에 조금 약간 그 감정이입이 그렇죠. 되게 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쿨하게 다뤘고. 예. 그때 이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때가 이제 발해 정권이에요. 그 영화의 배경이 실제 예. 이제 발해 정권 같은 경우에는 1969년에 그러니까 1960년에 소말리아의 공화국이 생긴 다음에 69년에 발해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표방을 해요. 그래서 북한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랬어. 사회주의 정권이었어요. 사회주의 독재를 하던 사람이었고 북한하고 친했는데 아까 그 영화도 배경에 나오지만 유엔 가입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이제 거기에 대사를 파견해가지고 막 이제 로비를 하고 우리 좀 지지해달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거기서 체제 경제가 하는 상황이었고 이거 있고 내전 일어나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남북한이 동시 가입을 합니다. 91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동시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동시가입을 한 것 자체도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때 이제 얼마 안 이후에 남북 기본 합의서인가 그게 발표가 돼 동시가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맥락들이 거기에서 이제 유엔 가입을 위해서 그렇게 대사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그런 이제 배경들이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도 뭔가 생경해 보이는 그 치열한 외교전, 특히 아프리카에서의 치열한 외교전. 당시에 한국과 그래도 우리가 좀 앞섰었잖아요. 1990년이면. 예, 국력이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3세계 아프리카 쪽이니까 북한이 좀 우세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엔 가입과 한국과 북한의 그 치열한 외교전이 그것도 디테일이 꽤 녹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 리얼리티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렇죠. 돈 달라고 뇌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럼 저 나라는 저 상황에서 저 나라는 저럴 법하지 이제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게 아프가니스탄 지금 상황이랑도 좀 많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리수아 감독님이 카불을 찍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그쵸. 이제 이 소말리아 내전 당시 상황은 우리가 이제 뉴스로 알고 그때 뭐 그 한국 정부랑 막 연락 두절되고 그런 상황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카불 상황은 우리가 너무 영상으로도 보고 진짜 그 극적인 탈출 과정을 지금 너무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영화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앞서서 뭐 컨테이전 얘기도 했었지만 영화가 현실을 반영하지만 또 현실에서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맞닿아서 이제 돌아가는지 어떤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모가디슈라는 영화에도 운명이 있다라면은 진짜 이 영화는 기가 막히게 지금
이 개봉 시기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도 작년에 개봉했었어야 되는 작품이거든요. 보통 이제 영화들이 지금 미루다가 이제 개봉했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개봉을 했는데 개봉 시기가 잘 맞았네. 시기가 정말 그래서 더 이것 때문에 더 그 카불 사태 때문에 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영화에 관심을 갖고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또 두 뭐 소말리아하고 아프간이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1992년에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 최초로 해외에 군대를 보냅니다. 평화유지군, 소말리아의 평화유지군 보내거든요. 유엔의 어떤 그 협력하는 일원으로서.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도 공병부대 중심으로 파병 이제 재건 부대를 보내요. 그래서 두 군데 다 한국이 군대를 보낸 나라가 몇 군데 없거든요. 이라크 아마 보냈었나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다. 상당히 그러니까 싱크로율이 높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조인성 씨만 이야기해가지고 김윤석, 허준호 뭐 이런 배우들도 되게 좋았습니다.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김윤석 씨는 진짜 원래 연기를 잘하는 배우지만 그쵸, 잘하더만 진짜 뭘 맡겨도 잘하더만 이 사람은 진짜 연기를.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아무튼 이제 외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니까 여기 가서는 뭐 네가 최고야, 막 네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캐릭터를 참 잘 잡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 우리가 얘기할 영화의 공통점인가 드라마의 공통점이 있네요. 두 개 다 구교환 배우가 나와요. 그러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흥행이 한국에서도 지금 몇백만이죠 지금. 이제 350만. 350만. 그 전 세계 75개국에 판매가 됐고요. 이 코로나19 시기에 대단한 거네요. 웰메이드한 영화이고요. 류수아 감독님은 뭐 해외에서도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관심. 그 전에 베를린 만들었었죠. 베를린 뭐 군함도 만들었지만 우리한테는 베테랑이 최고예요. 베테랑. 저는 참 베를린 재밌게 봤어서. 짝패도 만들지 않았네? 그렇죠. 짝패는 본인이 또 직접 맞아. 액션은 잘 뽑아냅니다. 이 액션씬 참 재미있던 영화. 그리고 드라마 DP로 넷플릭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네. 완전히 전 세계적입니다. DP 이것도 지금 OTT 플랫폼에서 흥행 중인데 DP는 이거는 뭐죠? 뭐의 약자죠? 일단 군탈 체포조를 이야기하는데요. 디저털 퍼스이트라는 그 약자인데 DP. 발음은 윤성원 평론가가 좋네. 아니 감사합니다. 저는 뭐 한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아무튼 요 혹시 보셨나요 두 분은 이 시리즈를? 저는 1편 보다가 군대 이야기네 이러면서 앙송이 대사라는 혹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 군대 이야기네 뭐 이러면. 저는 다 봤습니다. 저는 다 봤는데 진짜 뭐라고 하면 현실 반영률이 매우 높다. 군대 얘기하면 또 다 청취자들다 나가실 것 같은데 짧게 여성 청취자 짧게 얘기를 95년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제일 괴로웠던 게 김준일 대표는 한국군에 있었습니다. 육군에 있었어요.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보병 사단에서. 근데 이야기는 저는 뭐 빠지겠습니다. 저는 카투사였기 때문에 잠을 안 재워서 계속 고참인 불침번이 그냥 이유 없이 깨우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은. 그러면 해서 훈계를 합니다. 막 훈계를 해요. 뭐 요즘 군기가 빠졌네, 니들이 막 그러고. 그럼 또 이제 1시간 정도 자면 다른 또 고참이 또 깨워요. 또 뭐 하고 그다음에 제 불침범 차례가 와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2시간 자는 겁니다. 그것도 조각. 그러면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탈영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너무 괴롭히니까. 때리지도 않아요. 뭐 맞은 적도 있는데 때리지도 않고 그렇게 괴롭히니까. 95년이면 때리는 경우 많았죠. 좀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 종종 맞았습니다. 그래도. 아니, 저는 91년도에 군대 갔었는데 카투사는 특징이 3개월 그때 논산에서 3개월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평택에서 한 2개월 정도 또 훈련을 해요. 그래서 5개월 정도 지나면 그 자대 배치 받으면 바로 일병이야. 곧 있으면 일병 돼요. 2병에서 일병 돼. 그러니까 훈련 기간은 되게 힘들어요. 훈련 기간은 5개월 많이 받고 그때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훈련 기간 워낙 기니까. 전문 용어로 뭐 꿀 빨았다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좀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침대도 있습니다. 침대도. 그리고 4명이서 자요. 근데 이제 한국군 막사 같은 경우는 4명이서 안 자고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논산훈련소도 마찬가지였는데 한 10명 정도가 한쪽
한쪽에서 자고 또 다른 10명 정도가 한쪽에서 자고 그래서 한 20명이 같이 자는 거 같잖아요. 그렇게 이제 분대로 자잖아요. 예. 그 분대로 잘 때 그 조직 생활이 결국은 괴롭힘의 근원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한 10명 정도 모여서 선후 관계가 또 있어 버리면 힘들어지죠. 예.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14년이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6, 7년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군대 그 병무청에서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두 분은 90년대 말씀하셨잖아요. 90년대 사실 제가 여자로서 그리고 그 어린 이로서 군대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왜 김한국 씨 나왔던 그 유머 1번지 이런 데서 약간 그 내무반 보여주는 그런 맞다. 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러니까 굉장히 미화되고 그 유쾌한 그런 맞다. 네, 그런 식의 그 군대 생활이었는데 다들 이제 굉장히 끔찍해 하시는군요.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이 DP에 나오는 군대는 지금의 군대인지 아니면 과거의 군대인지 근데 지금도 그렇다는 댓글들이 많았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아주 최근 근래에도 2019년이었나요? 그 휴대전화를 이제 병사들이 보유하게 휴대하게 하면서부터는 확실히 많이 줄었대요. 확실히 많이 줄었는데 바로 전화해버리니까. 예, 전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참들이 다 그러니까 심심해서 보통 그러거든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다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덜 갈군다고 합니다. 진짜로. 근데 실제 이제 최근에 그 로통 뉴스라는 곳에서 최근 2년간에 있었던 그 군사 재판 그 판결문을 입수를 해가지고 한 40건 정도를 입수를 했는데 그 최근 몇 년까지도 똑같이 무슨 지지고 관물함에 가두고 무슨 관물함에 가두는 거 아직도 해요? 네, 아직도 하고 그런 게 최근 몇 년간의 판결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기로 지지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건수는 많이 줄었지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거죠, 사실 아직도. 그리고 최근까지도 정말 여병사 그렇죠.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걸 또 무마시키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 군대 내에서 그 상명하복이라고 하지만 깔끔하지 않고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든 본인들의 추악한 모습은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현실에 있었던 사건의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약간 스포일러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총기 난사가 있어요. 그 가혹행위를 계속 봤던 사람이 그 병사가. 근데 이게 김일병 사건이 그게 아마 2014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총기 난사는 임병장 총기 난사. 아, 그런가요? 제가 막 헷갈려가지고. 폭행 사망은 윤일병. 그래서 참으면 윤일병이고 못 참으면 임병장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랬구나.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해외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이게 한국 군대를 잘 모르지만은 너무 리얼해 보이는 거야. 저렇게 갈구는 게 리얼해 보이는데. 이게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습니까? 예,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평점도 굉장히 높고 리얼리티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해외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래요. 이게 해외 대부분의 나라는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인데도 인기가 많군요. 이 징병제의 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의무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국방의 신성한 의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고 괴롭힘을 당하면 더 힘들고 국방부는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해명했던 게 이제 휴대전화 보급돼서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뭔 소리냐 아직도 얼마 전에도 가혹행위 당했는데 이런 증언들이 있는데 확실히 줄기는 줄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근데 불편하죠 사실 이거가 아무래도 국방 개혁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대선 주자들도 다 한마디씩 했잖아요 지금 이거 DP 본 다음에 그러니까 향후 이제 다음 정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제가 1편 보다가 주인공이 누구였죠? 정혜인 씨. 정혜인 잘생겼잖아요. 잘생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뭐랄까요 여성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저 친구가 당하는 거 같아가지고 보다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좀 불편하더라고 나는. 불편해서 그렇게 따뜻한 분이셨어요? 아이 나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따뜻해요. 예,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냉정하더니. 예, 근데 아니 뭐 종이인처럼 생기지는 않았잖아. 김진일 대표가. 예. 근데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자기가 당했던 일이어서 좀 불편해서 잘 안 보려고 했던 남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PTSD 온다 막. 예. 외상후 증후군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더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제가 됐고 정혜인 씨도 굉장히 연기를 잘했고 거기에서 아까 전에 구교환 씨 모가디슈에도 나왔던 북한 그 직원으로 나왔던 이제 북한 안기부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는데 북한 안기부 직원으로 나왔던 그 구교환 씨가 완전 화제가 됐어요. 여기 너무 능글맞게 잘한다고. 호랑이의 열정. 예, 호랑이의 열정, 호열이에요. 이렇게 거기서 다 쓰러졌죠 진짜. 예, 뭐 잠입으로 뭐 소위 말하는 호빠 이런 데를 갔는데 갑자기 얼떨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딱 얼어요. 그런데 호랑이의 열정, 호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등성명도 상당히 리얼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혜인 씨는 안준호거든요. 이러면 그러면은 이병인데 그러면은 또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병 안준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상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무슨 호열이었죠? 정호열 아니 무슨 호열이지? 잠깐만요. 예, 호열 뭐. 상병 안호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병 안호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약간 군기가 빠진 이런 그 관등성명에서도 그 연기의 디테일이 상당히 녹아 있죠. 갑자기 기억이 새록새록하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자기 이름 얘기하는 것부터 캐릭터가 딱 잡혀 있으니까 뭐 그 디테일을 너무 잘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저는 이게 한준희 감독이라고 영화 감독이 만든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사실 맨 처음에 저희가 뭐 요즘 영화계 동향 뭐 이런 거 뭐 있었는데 이제 뺐지만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많은 감독님들이 그 드라마 쪽에 러브콜을 많이 받고 그쪽으로 진출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그 한준희 감독이고 차이나타운이란 영화 만들었었고 뺑반이란 영화 만들었었죠. 류준열 씨가 나왔었던. 그렇군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차이나타운은 뭐 상당히 주목을 받았지만 뺑반은 조금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 작품 때문에 아마 계속 드라마에서 많이 활약하시지 않을까. 지금 DP2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영화계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그래도 소개해 주세요. 네. 그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안 괜찮습니다. 네,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요. 사실 너무 힘들고 그런데 돌파구는 그래도 영화 쪽에서 뭐 한두 작품 하셨던 감독님들은 드라마 쪽으로 많이 옮겨가서 지금 굉장히 또 그 OTT 춘추 전국 시대거든요. 뭐 외국 것도 있지만 한국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각자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출해 계시고 스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지금 제작에 많이 안 들어가는데도 대부분 막 드라마 쪽으로 스텝으로 다가 있어요. 그래서 스텝 구하기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럴 정도인데 이제 문제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영화관 아직 이제 영화관이 살아 있고 이게 영화라는 것에 이제 뭐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또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고 뭐 가족 모임의 장소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코로나가 끝났을 때 얼만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신인 감독들은 데뷔를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적체되어 있는 영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향후 2-3년간은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흥행이 보장된 감독들 위주로 가겠네요. 경로 의존성이 생겨가지고 극장이 옛날만큼 직접 가서 보는 게 옛날만큼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이제 워낙 사람들이 넷플릭스나 이런 OTT로 보는 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뭐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뭐 4명이서 하면 1인당 1,000원대거든요. 그런 거 다 보지. 그동안에 큰 TV 사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은 연휴 기간 순삭할 수 있는 드라마 영화 4편 봤네요. 두 분 말씀 감사했고요. 지금까지 김유일 뉴스탑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돌아오겠고요. BTS 방탄소년단의 봄날 듣겠습니다.